나는 내 손자를 찾아냈다. 나는 내 손자를 찾아냈다. 추위에 떨며 홀로 기차역에 있던 아이를. 이것은 실수가 아니었다. 하나의 메시지였다. 아이는 울고 있었다. 아빠의 새 아내가 제가 필요 없대요. 나는 아이를 힘껏 껴안았다. 그리고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네, 새아내를 아주 많이 사랑하길 바란다. 그 사랑이 내가 모든 걸 끝냈을 때 너한테 남는 유일한 것이 될 테니까. 안녕하세요, 애청자 여러분.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괜찮으시다면 댓글로 어느 나라에서 제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남겨주세요. 제 이야기가 얼마나 멀리 퍼져나가는지 알게 되면 마음이 참 따뜻할 것 같습니다. 그럼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주세요. 서울 서초동에 있는 내 아파트의 정적은 손에 잡힐 듯했다. 팽팽하게 당겨진 현처럼 울리며 오래된 책 냄새와 식어버린 아침 커피 향을 머금고 있었다. 예전에는 이 고요함을 내 손자, 민준이의 웃음소리가 터뜨리곤 했다. 하지만 이제 유일한 소리는 거실에 놓인 할아버지의 괴종시계가 규칙적으로 째까기는 소리뿐이었다. 민준이 없이 텅 빈 채로 흘러가는 시간의 소리, 남편이 세상을 떠났을 때 나는 인생에서 가장 끔찍한 슬픔은 이미 겪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슬픔에는 여러 종류가 있었다. 사람을 쓰러뜨리는 슬픔이 있고 매일같이 속을 파먹는 조용하고 스멀거리는 슬픔이 있다. 나의 두 번째 슬픔은 아들 준호가 재혼했을 때 시작되었다. 그의 새 아내 강유라는 광고판처럼 화려했지만 그만큼이나 속이 텅 빈 여자였다. 그녀가 나타나면서 아들의 세상, 즉 나의 세상은 번쩍이는 비닐로 코팅된 듯 변해버렸다. 그들은 만지는 것조차 두려워하는 가구들로 채워진 살균 처리된 것 같은 아파트로 이사했다. 선반에는 사진 한 장 없었다. 남편과 나의 사진도, 민준이가 친엄마와 함께 찍은 사진도, 내가 있는 사진도 단 한 장 없었다. 유라는 마치 과거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집요하게 지워나갔다. 처음에는 나의 방문이 뜸해졌다. 엄마, 우리 바빠요. 엄마, 계획이 있어요. 그러다 나중에는 아이의 발길이 끊겼다. 내 전화는 받지 않았다. 민준이 안부를 물으려 준호에게 전화하면 긴 신호음만 들리다가 기계적인 목소리가 전화를 받을 수 없다고 알렸다. 그리고 1시간 뒤면 소셜미디어에서 유라와 함께 어느 근사한 레스토랑에서 찍은 사진을 볼 수 있었다. 활짝 웃는 행복한 모습. 마치 어머니도 첫 결혼해서 낳은 아들도 없는 사람들처럼. 이것은 노골적인 전쟁이 아니었다. 서서히 숨통을 조이는 방식이었다. 느리고 정중하며 가끔 자비심을 베풀듯 던져주는 것들로 이루어진. 한 달에 한 번 나는 민준이와 영상통화를 할 수 있었다. 태블릿 화면 너머로 보이는 아이의 수척해진 얼굴, 빛을 잃어가는 눈동자를 보았다. 아이는 나지막하고 단답형으로 말하며 화면 밖 보이지 않는 곳에 있는 유라의 눈치를 계속 살폈다. 나는 그녀가 거기에 있다는 걸 알았다. 수백 킬로미터의 전선을 넘어 그녀의 차가운 만족감이 느껴졌다. 고통은 내 삶의 익숙한 배경이 되었다. 가슴 속에 둔하고 쑤시는 통증은 아침마다 심해졌다. 민준이가 앉아 다리를 흔들기 좋아했던 의자를 보며 완전한 고독 속에서 차를 우릴 때마다 아이는 한쪽 귀가 떨어진 낡은 곰 인형을 내게 두고 갔다. 가끔 나는 그 인형을 들고 남편의 안락의자에 앉아 내 손자에게서 빼앗긴 집의 남은 향기를 맡으며 그저 앉아 있었다. 그날 아침도 여느 때와 같았다. 아침, 정적, 차가운 차. 나는 또다시 준호의 번호를 눌렀다. 신호음, 신호음, 끊김. 눈가가 익숙하게 타오르는 것을 느끼며 전화기를 내려놓았다. 아니, 울지 않을 거야. 눈물은 사치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사치. 그것은 패배를 인정하는 것이니까. 그때 전화벨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심장이 메마르고 고통스럽게 쿵 하고 뛰었다.
혹시 준호가 다른 사람 전화로? 여보세요. 나는 목소리가 떨리지 않게 애쓰며 대답했다. 안녕하세요. 이민준 어린이 할머니, 박서윤 여사님 맞으신가요? 피곤하고 약간 짜증 섞인 여성의 목소리였다. 네, 맞는데요. 무슨 일 있으신가요? 속이 차갑게 식었다. 일이 생겼죠. 여자는 확인하듯 말했다. 손주분이 지금 서울역에 혼자 있어요. 세상은 전화기 수화기만큼 좁아졌다. 기차역에요? 혼자요? 어떻게? 저는 대합실에서 일하는데요. 여자가 말을 이었다. 여기 앉아 있은 지 1시간은 된 것 같아요. 온몸을 떨고 있길래 부모님은 어디 계시냐고 물었더니 전철에 태워서 할머니 댁에 가라고 했대요. 주머니에 할머니 번호가 적힌 쪽지가 있었어요. 차가운 파도가 뒤통수에서 발끝까지 훑고 지나갔다. 전철에 태워보냈다고? 7살짜리 아이를 혼자서?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나는 이미 옷걸이에 걸린 코트를 더듬으며 숨을 내뱉었다. 제발 아이 곁에 있어주세요. 금방 가겠습니다. 기차역으로 가는 길은 흐릿한 얼룩처럼 변했다. 사람들의 얼굴, 자동차 불빛, 도시의 소음. 모든 것이 공포의 막 넘어 저 멀리 있었다. 머릿속에서는 단 하나의 생각만이 울렸다. 어떻게? 어떻게 준호가 이런 일을 허락할 수 있지? 아니, 그가 아니야. 그녀, 유라가 한 짓이야. 하지만 그는 허락했다. 기차역은 함성과 분주함, 외풍으로 나를 맞았다. 나는 거대한 홀을 헤매며 인파 속에서 작은 형체를 찾았다. 그리고 아이를 보았다. 아이는 벽 쪽 딱딱한 의자에 몸을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날씨에 맞지 않는 얇은 가을 점퍼 차림이었다. 스스로 어깨를 감싸 안고 추위 때문인지 두려움 때문인지 떨고 있었다. 바닥만 내려다보는 아이의 모든 모습이 외로움과 슬픔을 절규하고 있었다. 그렇게 길 잃은 모습은 처음 보았다. 민준아, 내가 부르자 목소리가 갈라졌다. 아이는 고개를 들었다. 순간 눈에 공포가 스쳤지만 이내 나를 알아봤다. 그리고 그토록 애써 억누르고 있던 모든 것이 터져나왔다. 아이는 내게 달려왔고 나는 더러운 기차역 바닥에 그대로 무릎을 꿇고 아이를 품에 안았다. 아이는 내 코트에 매달려 통곡했고 작은 몸이 흐느낌으로 들썩였다. 나는 얼음장처럼 차가운 아이를 꼭 껴안았다. 머리를 쓰다듬고 등을 쓸어주며 의미 없는 위로의 말을 속삭였다. 그러면서 내 안에 무언가가 돌처럼 굳어가는 것을 느꼈다. 지난 몇 년간 나를 잠식하던 그 따뜻하고 쑤시는 고통이 사라지고 다른 무언가, 단단하고 차가운 얼음 조각처럼 날카로운 것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아이가 조금 진정되자 나는 아이를 살짝 떼어내고 눈물 어린 눈을 들여다보았다. 민준아, 우리 강아지. 무슨 일이야? 아빠는 어디 계셔? 아이는 다시 흐느끼며 소매로 눈물을 닦았다. 아이의 작고 억눌린 말은 내게 기차역의 소음보다, 열차의 굉음보다 더 크게 들렸다. 아빠의 새 아내가 제가 필요 없대요. 아이는 그 말을 사실을 전하듯 담담하게 했다. 그 여자가 나한테 소리쳤어요도 나를 쫓아냈어요도 아니었다. 내가 필요 없대요. 그 말에는 잔인하고 어른스러운 단정함이 담겨 있었다. 이것은 오해가 아니었다. 메시지였다. 선전포고였다. 그리고 그 순간 서울역의 차가운 바닥에 무릎을 꿇고 떨고 있는 손자를 안고 나는 그 전쟁을 받아들였다. 집에 돌아와 아이를 가장 따뜻한 담요로 감싸고 뜨거운 꿀차를 마시게 했다. 나는 지치고 마침내 몸이 녹아 남편의 안락의자에서 잠이 드는 아이를 지켜보았다. 잠이 들자 찌푸려졌던 미간이 펴졌다. 아이는 안전했다. 그리고 나의 슬픔은 완전히 얼음으로 변했다. 더는 고통을 주지 않았다. 그것은 힘의 원천이 되었다. 차갑고 명료하며 무자비한 힘에 나는 서재로 들어가 전화기를 들었다. 이번에는 준호가 받을 거라는 걸 알았다. 엄마,
그는 내 전화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내 눈물, 질책, 히스테리를. 그는 첫 신호음이 울리자마자 전화를 받았다. 엄마? 그의 목소리에는 꾸며낸 걱정이 묻어 있었다. 나는 침묵을 지키며 정적이 제 역할을 하도록 두었다. 애는 나한테 있어. 내 목소리는 조금의 감정도 없이 차분하고 평온하게 울렸다. 나 자신조차 놀랄 정도의 목소리였다. 휴, 다행이다. 그는 거짓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우리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요. 유라가 그러는데 애가 그냥 집에서 뛰쳐나갔다고. 나는 그의 거짓말이 끝나기도 전에 말을 끊었다. 네, 새 아내를 아주 많이 사랑하길 바란다. 준호야. 그 사랑이 내가 모든 걸 끝냈을 때 너한테 남는 유일한 것이 될 테니까. 그리고 나는 통화 종료 버튼을 눌렀다. 수화기를 내려놓고도 나는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손에 들린 전화기가 무겁고 차갑게 느껴졌다. 이것은 더 이상 단순한 통신기기가 아니었다. 도구, 무기였다. 잠든 민준이의 평화로운 숨소리만이 들리는 아파트의 귀가 먹먹할 정도의 정적 속에서 나는 내면에서 완전한 재편이 일어나는 것을 느꼈다. 내 슬픔을 얼어붙게 한 얼음이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다. 그것은 수정처럼 맑고 날카로운 끝을 가진 나의 계획으로 변모하고 있었다. 나는 손자가 잠든 의자 옆을 지나가며 그의 머리카락을 살짝 스쳤다. 쓸모없는 물건처럼 버려진 이 아이는 이제 내 묵의 중심이자 내 삶의 의미였다. 내가 하려는 모든 것은 아이를 위한 것이었다. 나는 남편의 서재로 향했다. 그가 떠난 후 아무것도 바꾸지 않은 곳. 값비싼 담배와 가죽, 오래된 책 냄새가 여전했다. 그리고 묵직한 참나무 책상부터 벽에 박힌 육중한 금고까지 모든 것이 견고했다. 준호는 항상 이 낡은 유물을 비웃었다. 그는 이 금고 안에 돈다발이 아니라 그가 가진 모든 것의 기반이 보관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다. 열쇠는 항상 내게 있었다. 작고 장식적인 열쇠. 거의 착용하지 않는 보석함에 들어 있었다. 나는 열쇠를 구멍에 넣고 돌렸다. 그리고 내 자리 비밀번호를 눌렀다. 남편과 내가 처음 만난 날. 무거운 강철문이 조용한 딸깍 소리와 함께 열렸다. 안쪽 벨벳 선반 위에는 얇은 가죽 서류철이 놓여 있었다. 나는 그것을 꺼냈다. 금고 안공기는 탁했고 금속과 수십 년간 손대지 않은 종이 냄새가 났다. 이 서류철에는 유성건설의 정관과 모든 설립 서류가 들어있었다. 아들이 상속으로 자기 몫을 받고도 한 번도 제대로 읽어보지 않은 서류들. 그에게 이것들은 지루한 형식, 법률적인 먼지에 불과했다. 그는 회사를 마르지 않는 마법의 지갑으로 여겼다. 그는 그 지갑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잊었다. 그는 유성이라는 이름에 담긴 의미와 아들 몫이 고작 40%라는 사실을 잊었다. 나머지 60%, 즉 의결권을 가진 지분은 내 소유였다. 이것은 선물이 아니었다. 변덕도 아니었다. 남편의 조건이었다. 당신은 내 최고의 파트너야, 서윤.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그가 말했었다. 그리고 당신은 언제나 우리 사업과 우리 아들을 위한 안전망이 될 거야. 나는 금고를 닫고 서류철을 책상 위에 놓은 뒤 남편의 의자에 앉았다. 밤을 꼬박 새웠다. 서류를 다시 읽지는 않았다. 전부 외우고 있었으니까. 나는 그저 고요함 속에 앉아 서울의 밤 풍경을 바라보며 내 계획이 완벽해지도록 모든 불필요한 것, 모든 감정을 덜어내도록 내버려 두었다. 아침이 되자 계획은 차갑고 완벽한 기계장치만 남았다. 첫 햇살이 한강 너머 고층 빌딩의 첨탑을 비출 때 나는 일어섰다. 샤워를 하며 어제의 나, 혼란스럽고 상처받고 고통스러워하던 여자의 잔재를 씻어내는 것을 느꼈다. 오늘 나는 다른 사람이었다. 옷장을 열고 늘 입던 원피스와 카디건을 지나쳤다. 내 선택은 수년간 입지 않았던 짙은 초콜릿색의 엄격한 바지 정장이었다. 흰색 실크 블라우스, 결혼 반지 외에는 아무 장신구도 하지 않았다.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보며 나는 단순한 할머니가 아닌 박서윤을 보았다. 공동 창업자, 소유주, 민준이는 아직 자고 있었다. 나는 아이에게 금방 돌아오겠다는 메모를 남겨 부엌 식탁 위에 두었다. 새벽에 미리 만들어둔 아이가 가장 좋아하는 동그랑땡 한 접시 옆에. 그리고 택시를 불렀다. 유성건설 본사는 유리와 크롬, 그리고 냉기로 나를 맞았다. 준호와 유라는 남편과 내가 만들었던 아늑하고 조금은 고풍스러운 사무실을 치과 대기실처럼 영혼 없는 공간으로 바꿔놓았다. 안내 데스크의 젊은 여직원은 정중하지만 텅 빈 눈으로 나를 훑어보았다.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사회 전원, 지금 즉시 대회의실로 소집해주세요. 내 목소리가 너무나 차분하고 위엄있게 울려서 그녀는 내가 누구인지 물어볼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그저 겁먹은 채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가 분주하게 사람들을 호출하는 동안 나는 복도를 걸었다. 남편 시절부터 일했던 몇몇 오래된 직원들이 나를 알아봤다. 그들의 눈에는 놀라움과 존경심이 섞여 있었다. 그들은 가볍게 고개를 숙이며 정중하게 인사했다. 그들은 기억하고 있었다. 대회의실도 사무실 전체처럼 개성 없었다. 긴 광택 테이블, 불편한 의자들. 10분 후 이사들이 모이기 시작했다. 비싼 양복을 입은 젊고 거만한 남자들. 약삭빠른 미소를 띤 몇몇 여성 임원들. 모두 준호가 뽑은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호기심과 경멸이 섞인 눈으로 나를 쳐다봤다. 아마도 비탄에 잠긴 어머니가 철없는 아들을 위해 간청하러 왔다고 생각했겠지. 준호는 없었다. 그게 더 좋았다. 모두가 모였을 때 나는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나는 테이블 상석, 언제나 남편의 자리였던 의장석에 앉았다. 좋은 아침입니다. 찾아온 정적 속에서 내가 말했다. 저는 박서윤입니다. 이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그들 중 가장 건방져 보이는 한 명이 피식 웃었다. 여사님, 대표님과의 가정사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여긴 회사입니다. 상담소가 아니고요. 나는 그가 말을 끝내게 두지 않았다. 말없이 가죽 서류철을 테이블 위에 놓고 열었다. 첫 번째 서류를 꺼냈다. 지분 소유 증명서. 아시다시피 저는 유성건설의 공동 소유주입니다. 나는 그들 모두를 차가운 시선으로 훑으며 말했다. 그리고 이것은 나는 주식 증명서를 테이블 위에 펼쳐놓았다. 제가 전체 의결권 주식의 60%를 소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이는 저를 대주주로 만들고 사실상 이 사업의 최종 소유주로 만듭니다. 건방진 남자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방 안에는 날카로운 침묵이 흘렀다. 그들은 서로를 쳐다보았다. 그들의 얼굴에는 당혹감이 불안감으로 바뀌고 있었다. 그들은 몰랐다. 내 아들은 그런 사소한 일들을 그들에게 알려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으니까. 회사 정관에 따라 나는 같은 평탄하고 금속성의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저는 대주주로서 기업의 재정 안정성에 위협이 발생할 경우 비상경영 조치를 발동할 권리가 있습니다. 저는 그러한 위협이 발생했다고 판단합니다. 나는 잠시 멈추어 그들이 내 말을 이해할 시간을 주었다. 따라서 저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다음 결정을 발표합니다. 첫째, 모든 비필수 경비 지출을 전면 동결합니다. 100만 원 이상의 모든 결제는 제 개인 서명이 필요합니다. 둘째, 이준호 대표이사를 포함한 최고 경영진의 모든 법인 카드 사용을 추후 통지가 있을 때까지 동결합니다. 셋째, 모든 분기 및 연간 보너스 지급을 무기한 중단합니다. 모든 자금 흐름은 부채 상환 및 운영 활동에 재배정될 것입니다. 나는 일어섰다. 그들의 얼굴은 창백했다. 충격, 불신, 공포. 오늘 회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회의록은 1시간 내로 이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나는 그들을 돌아보지 않고 출구로 향했다. 그들의 질문이나 반박은 필요 없었다. 나는
협상을 하는 것이 아니었다. 명령을 내리는 것이었다. 나는 무너진 세계관과 함께 귀가 먹먹할 정도의 정적 속에 앉아 있는 그들을 남겨두고 나왔다. 첫 수는 두어졌다. 유리문을 나서자 차가운 시벌에 서울 바람이 얼굴을 때렸다. 하지만 거의 느끼지 못했다. 내 안에는 나만의 특별한 온도가 있었다. 승리감도 통쾌함도 느끼지 못했다. 타버린 고통의 자리에 남은 공허함과 다음 한 걸음 한 걸음에 대한 단단하고 무거운 확신뿐이었다. 나는 해야 할 일을 했다. 택시는 낮에 도시 소음을 뚫고 나를 집으로 데려다 주었다. 익숙한 계단을 오르며 오랫동안 내 아파트에서 듣지 못했던 소리를 들었다. 문 너머에서 작은 쿵쿵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민준이가 무언가를 가지고 놀고 있었다. 그 소리는 내게 어떤 음악보다도 값졌다. 아이는 현관에서 나를 맞았다. 얼굴이 환해졌다. 할머니, 오셨어요. 내가 코트를 벗자 아이는 내 다리를 꼭 껴안았다. 나는 아이와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 몸을 낮추고 그 눈을 들여다보았다. 더 이상 기차역에서의 그 공포는 없었, 평온함이 있었다. 아이는 집에 온 것이다. 물론이지, 우리 강아지. 약속했잖아. 배고프니? 우리는 부엌에 앉아 동그랑땡을 먹었다. 아이는 남편의 낡은 레고로 만든 공룡들에 대해 쉴 새 없이 이야기했다. 거실 바닥에 그것들을 늘어놓고 거대한 선사시대 세계를 만들고 있었다. 나는 아이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고 미소 지었다. 아이의 한마디 한마디, 웃음소리 하나하나가 내게 힘을 불어넣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이것 때문이었다. 이 평범하고 평화로운 나를 위해 다시는 누구도 감히 아이에게 필요 없는 존재라고 말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전하는 점심 식사 후 민준이가 스케치북에 열심히 그림을 그리고 있을 때 울렸다. 누구인지 알았다. 화면에 준호라는 이름이 보였다. 나는 전화기를 들고 서재로 들어가 문을 단단히 닫았다. 듣고 있어. 남편의 의자에 앉으며 내가 말했다. 수화기 저편에서는 무겁고 분노의 찬 숨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분노로 일그러진 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엄마,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나는 침묵했다. 붉고 일그러진 그의 얼굴을 상상했다. 아마 그는 어느 값비싼 명품 매장 한가운데 서 있겠지. 옆에는 분노로 창백해진 유라와 함께 지금 무슨 짓을 했는지 알기나 해? 그가 소리쳤다. 내 카드는 정지됐고 회사 계좌는 전부 동결됐어. 은행에서 전화가 빗발친다고. 이게 무슨 서커스야. 엄마, 서커스가 아니란다. 준호야. 나는 아침에 그의 부하 직원들에게 말했던 것처럼 차분하게 대답했다. 이걸 자산 관리라고 하는 거야. 관리? 그는 거의 숨이 막히는 듯 했다. 미쳤어? 노망이라도 든 거야? 무슨 권리로 이런 짓을 해? 뒤편에서 뱀처럼 씩씩거리는 유라의 목소리가 들렸다. 소송 걸 거라고 해. 애를 납치했다고 말해. 대주주의 권리란다. 나는 아들의 외침에 대답했다. 내 아버지가 세운 회사의 정관을 한번 읽어보길 권한다. 아주 흥미로운 내용이 많을 거야. 내가 엄마를 정신병원에 쳐넣을 거야. 엄마가 무능력자라는 걸 증명하고 말겠어. 그가 소리쳤다. 그리고 민준이는 당장 돌려보내. 엄마가 애를 납치했잖아. 납치했다. 그의 아내가 그의 입에 넣어준 바로 그 단어. 나는 살짝 열린 문틈으로 거실을 보았다. 나의 납치된 손자는 집중해서 티라노사우루스를 주황색으로 칠하고 있었다. 업무상 할 말이 더 있다면 준호야. 내 변호사를 통해 연락하렴. 더 이상 쓸데없는 대화에 낭비할 시간이 없구나. 손자를 돌봐야 해서 나는 새로운 욕설의 파도가 쏟아지기 전에 전화를 끊었다. 의자에 깊숙이 앉아 눈을 감았다.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다. 아무것도. 그들의 세계관에서 나는 그저 늙고 외로운 여자일 뿐이었다. 그들은 이것이 히스테리, 유라의 말대로라면 땡깡이라고 확신했다. 더 세게 누르면 억누를 수 있는 감정적인 폭발.
그들은 나를 적으로 보지 않았다. 그저 그들의 빛나는 삶의 길에 놓인 귀찮은 장애물, 성가신 오해로 여겼다. 그리고 그것이 그들의 가장 큰 실수였다. 그들은 나를 과소평가했다. 그들은 내가 누구인지 잊었다. 준호의 아버지가 싸구려 카페의 냅킨에 유성건설의 계획을 그릴 때 내가 그 옆에 서 있었다는 것을 잊었다. 내가 회계를 담당했고, 내가 협상을 이끌었고, 내 아들이 모래밭에서 놀고 있을 때 내가 모든 세부 사항을 파고들었다는 것을 잊었다. 그러다 나는 그림자 속으로 물러나 그가 해낼 것이라고, 그가 자격이 있다고 믿으며 그에게 자리를 내주었다. 나는 틀렸다. 하지만 나는 결코 감을 잃은 적이 없었다. 그저 사용하지 않았을 뿐이다. 오늘까지는 그들은 법적, 감정적 압박을 가하기로 결정했다. 너무나 예상 가능한 일이었다. 2시간 후 초인종이 울렸다. 문 앞에는 제복을 입은 퀵서비스 기사가 크고 두툼한 봉투를 들고 서 있었다. 나는 수령 확인서에 서명했다. 손은 떨리지 않았다. 부엌에서 봉투를 뜯었다. 민준이는 여전히 흥얼거리며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안에는 값비싼 법무법인의 로고가 밝힌 공식 서한이 들어 있었다. 나는 얼음장처럼 차갑고 무감정한 문구들로 가득한 글줄을 훑어보았다. 미성년자 불법 감금, 지위 남용, 불안정한 정신 및 감정 상태를 증명하는 행위. 나에게는 즉시 24시간 이내에 민준이를 법적 보호자인 아버지 이준호에게 돌려보내라는 명령이 내려져 있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납치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고 내 권리를 제한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했다. 이것이 그들의 수였다. 나를 겁주고 당황하게 만들고 전화를 걸고 울고 애원하게 만들고 결국 무너지게 하려는 조잡하고 직접적인 수. 나는 편지를 곱게 접어 봉투에 다시 넣었다. 손자를 보았다. 아이는 나를 올려다보며 자랑스럽게 그림을 보여주었다. 할머니 보세요. 멋지죠? 종이 위에는 사납지만 아주 쾌활해 보이는 주황색 공룡이 녹색 야자수를 배경으로 위용을 뽐내고 있었. 우리 강아지 정말 멋진 공룡이네. 아주 훌륭해. 나는 아이의 정수리에 입을 맞추고 다시 전화기를 들었다. 30년 동안 외우고 있던 번호를 눌렀다. 안녕하세요, 윤 변호사님. 저 박서윤입니다. 수화기 너머로 우리 가족의 오랜 친구이자 변호사인 그의 차분하고 약간 쉰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 서윤 씨. 안녕하세요. 전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전에 사무실에 다녀가셨다는 소문은 들었습니다. 소문은 좋죠. 내가 말했다. 하지만 이제 그 뒷이야기가 생겼어요. 방금 공식 서한을 받았어요. 민준이를 납치했다고 고발하고 24시간 안에 돌려보내라고 하네요. 윤 변호사는 잠시 침묵했다. 그들이 그런 식으로 나올 줄 알았습니다. 어리석고 예상 가능한 수법이죠. 제가 어떻게 해드릴까요? 나는 테이블 위에 놓인 편지, 그 모든 법률적 협박을 내려다보았다. 제 이름으로 답장을 보내주세요. 아주 짧게 딱 한 줄로요. 어떤 내용으로요? 그가 물었다. 나는 숨을 들이마셨다. 지난 몇 년간의 모든 무게, 모든 두려움, 모든 고통이 강철처럼 차가운 한 문장으로 압축되었. 가사 법원에서 봅시다. 나는 전화를 끊었다. 서재에는 침묵이 흘렀지만 내 머릿속은 변압기처럼 윙윙거렸다. 가사 법원에서 봅시다. 이 말은 루비콘 강이었다. 다리는 불탔고 돌아갈 길은 없었다. 그래, 나는 돌아갈 길을 찾고 있지도 않았다. 다음 며칠은 이상하고 거의 초현실적인 고요함 속에서 흘러갔다. 나는 의도적으로 외부 세계와 단절했다. 모르는 번호로 걸려오는 전화는 받지 않았고 뉴스를 읽지도 않았다. 내 세상은 낡은 아파트 크기로 좁혀졌고 그 세상의 중심은 민준이었다. 우리는 함께 내가 아들에게 읽어주었던 책들을 읽었다. 파이를 구웠고 온 부엌은 밀가루와 아이의 웃음소리로 가득 찼다.
지난 몇 년 동안 이렇게 필요하고 이렇게 살아있다고 느낀 적이 없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아이가 요구르트를 마실 때 코를 찡긋하는 모습, 내 손이 등을 쓸어줄 때 잠이 드는 모습 같은 소박한 기쁨을 재발견하고 있었다. 그 순간들에는 전쟁도 회사도 배신도 없는 것 같았다. 오직 우리 둘뿐이었다. 하지만 나는 이것이 폭풍 전의 고요함이라는 것을 알았다. 내가 작동시킨 기계 장치가 이미 내 아들의 익숙한 세계를 갈아엎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소식을 찾지 않았지만 소식이 나를 찾아왔다. 90년대부터 함께 일해온 오랜 납품업체에서 전화가 왔다. 그는 조심스럽게 단어를 고르며 말했지만 핵심은 분명했다. 유성건설로부터의 대금 지급이 중단되었고 공사 현장이 멈춰서고 있었다. 그의 표현에 따르면 준호는 불에 댄 것처럼 뛰어다니며 돈을 빌릴 수 있는 곳은 어디든 찾아다녔지만 나의 계좌 동결은 어떤 요새의 벽보다도 효과적이었다. 금융의 혈액이 그의 제국에 공급되지 않자 조직은 죽어가기 시작했다. 그는 절망에 빠져 있었다. 그것은 확실히 알았다. 절망한 사람은 실수를 저지른다. 약해지고 예측 가능해진다. 나는 기다렸다. 전화는 민준이가 잠든 늦은 저녁에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왠지 이번에는 받아야 할 것 같았다. 박서윤 여사님. 수화기 속 목소리는 낮고 자신감 없었지만 아주 익숙했다. 약간 쉰 남자의 목소리. 네, 누구시죠? 저 최진석입니다.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이 대표님 밑에서 회계부장으로 일했었습니다. 최진석 부장. 물론 기억했다. 마르고 꼼꼼하며 두꺼운 렌즈에 안경을 쓴 남자. 그는 남편의 가장 충성스러운 직원 중 한 명이었다. 거의 강박에 가까울 정도로 절대적인 정직함을 가진 사람. 남편은 농담 삼아 그를 우리의 양심이라고 불렀다. 기억합니다, 최 부장님. 잘 기억하고 말고요. 무슨 일이시죠? 제가 여사님을 돕고 싶어서요. 그의 목소리에는 결의가 서려 있었다. 저는 3주 전에 해고당했습니다. 이준호 대표가, 그리고 그 아내가 해고했어요. 무슨 이유로요? 나는 이미 짐작이 가기 시작했지만 물었다. 전화로는 말씀드릴 수 없는 이유 때문입니다. 제가 댁으로 찾아가도 되겠습니까? 아주 중요합니다. 회사와 그 외 모든 것에 관한 일입니다. 내 안에서 무언가 딸깍했다. 요즘 들어 극도로 예민해진 직감이 말해주고 있었다. 바로 이것이다. 내가 계획하지 않았지만 내게 반드시 필요한 다음 수. 오세요. 내가 말했다. 지금 바로요. 1시간 후 그는 우리 집 문 앞에 서 있었다. 내가 기억하던 것보다 더 늙어 보였다. 피곤하고 눈가에는 깊은 주름이 패어 있었다. 손에는 낡은 가죽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다. 나는 그를 남편의 서재로 안내했다. 그는 들어와서 주위를 둘러보고는 경외심 어린 눈으로 책상 뒤 빈 의자를 바라보았다. 마치 대표님이 떠나지 않으신 것 같군요. 그가 조용히 말했다. 떠나지 않으셨어요. 내가 대답했다. 앉으세요, 최 부장님. 그는 의자 끝에 걸터 앉아 서류 가방을 무릎 위에 놓았다. 여사님, 저는 서류에 서명하기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해고당했습니다. 가짜 서류요. 그는 서류 가방을 열고 두꺼운 회계 장부를 꺼냈다. 회색 표지에 컴퓨터 출력물이 아니라 직접 제본하고 페이지 번호를 매긴 진짜 장부였다. 그는 아마 자신을 위해 따로 기록해온 듯했다. 제가 구식이라서요. 내 시선을 느꼈는지 그가 설명했다. 컴퓨터는 항상 믿을 수가 없어서요. 특히 저런 사람들이 사용할 때는요. 그는 장부를 펼쳤다. 페이지는 그의 단정하고 빽빽한 글씨로 가득했다. 숫자, 날짜, 여백의 메모들. 약 1년 전부터 시작됐습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것들이었죠.
근거 없는 접대비, 강유라 씨의 개인 쇼핑을 건설 자재 구매로 처리하는 것 같은. 저는 눈 감아주면서 이준호 대표에게 주의를 줬지만 그는 무시했습니다. 그러다 진짜 도둑질이 시작됐습니다. 그는 몇 페이지를 넘겼다. 보십시오. 아트로프트라는 회사와의 디자인, 컨설팅 용역 계약. 금액은 5억 원. 이 회사는 강유라 씨 친구 소유입니다. 물론 어떤 용역도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돈은 그냥 계좌에서 빼돌려졌죠. 그리고 여기 새 프로젝트를 위한 이탈리아 타일 구매 10억 원. 타일은 들어오지도 않았고 돈은 유령 회사 계좌로 들어가 현금화되었습니다. 그가 말하는 동안 나는 그 반듯한 숫자들을 보았다. 내 안에 살고 있던 차가움이 절대적인 것이 되어가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횡령이 아니었다. 남편이 평생을 바쳐 일군 회사를 조직적이고 냉혹하게 약탈하는 시스템이었다.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닙니다. 최 부장이 나를 올려다보았다. 안경 너머 그의 시선에는 고통이 서려 있었다. 이게 가장 끔찍한 일입니다. 그는 서류 가방에서 USB 메모리를 꺼내 내게 건넸다. 여기에는 은행거래 내역, 청구서 사본이 들어 있습니다. 지난 반년 동안 이준호 대표는 그녀의 지시에 따라 거액의 자금을 그녀의 사업을 지원하는 데 송금했습니다. 강유라 씨는 청담동에 미술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주 트렌디한 곳이었죠. 단지 그림을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을 뿐입니다. 미술관은 막대한 손실을 내고 있었습니다. 임대료, 직원급여, 작가들에게 줄 돈까지 수십억 원의 빚이 있었죠. 그리고 그는 그 모든 것을 회사 돈으로, 우리 돈으로 메우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녀의 실패하고 아무도 원하지 않는 프로젝트를 유지하기 위해 유성건설의 모든 진액을 빨아들이고 있었던 겁니다. 그는 말을 멈췄다. 나는 USB를 받았다. 작은 플라스틱과 금속 조각이었지만 그 안에는 단순한 탐욕이 아닌 최상급 배신의 증거가 담겨 있었다. 그리고 나는 모든 것을 이해했다. 그들은 분노나 짜증 때문에 민준이를 기차역에 버린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즉흥적인 잔인함이 아니었다. 차가운 재정적 계산이었다. 그들은 회사를 침몰시키고 있었다. 마지막 한 푼까지 짜내서 도망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아이, 양육비, 과거의 모든 의무, 이 모든 것이 불필요한 짐, 불필요한 지출 항목이었던 것이다. 그들은 짐을 덜어내고 있었다. 돈 가방을 챙겨 가라앉는데 방해가 되는 모든 것을. 내 손자는 그들에게 그저 0으로 만들어야 할 회계장부의 한 줄에 불과했다. 나는 최 부장을 올려다보았다. 왜 이런 일을 하시는 거죠? 위험하실 텐데요. 그는 벽에 걸린 남편의 초상화를 보았다. 고 이 대표님께서 언젠가 제 가족을 구해주셨습니다. 제 딸이 중병에 걸렸을 때 말없이 해외 치료비를 전부 대주셨죠. 저는 몇 년이 지나서야 우연히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분께 모든 것을 빚졌습니다. 그분이 일군 것이 짓밟히고 진흙탕이 되는 것을 그냥 보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그분에 대한 제 빚을 갚는 길입니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가슴속에는 더 이상 얼음이 없었다. 화강함이 있었다. 고맙습니다, 최 부장님. 빚을 갚으셨네요. 이자까지 쳐서요. 최 부장이 떠난 후 나는 작은 USB를 손에 쥔 채 서재의 정적 속에 한참을 서 있었다. 그것은 거의 무게가 느껴지지 않았지만 나는 납덩이처럼 무겁게 이전까지 고통스러운 조각들로 이루어져 있던 모든 그림이, 그들의 냉담함, 민준이를 멀리한 것, 기차역에서의 일이 갑자기 하나의 추악한 캔버스로 완성되었다. 갑자기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다. 이것은 단순한 잔인함이 아니었다. 회개였다. 차갑고 냉소적인 계산. 그들은 아이를 버린 것이 아니었다. 비용을 절감한 것이었다. 내 손자, 내 어린아이는 그들에게 남편의 유산이라는 주 자산을 현금화하고 사라지는데
방해가 되는 부채가 되어버렸다. 나는 거실로 갔다. 민준이는 소파에서 새우처럼 몸을 말고 잠들어 있었다. 잠든 얼굴은 너무나 평온하고 무방비했다. 나는 아이를 보았다. 내 안에는 분노도 복수심도 없었다. 그런 감정들은 내가 느끼는 것에 비해 너무나 사소하고 인간적이었다. 내 안에는 오직 한 가지, 이 일을 끝까지 해내야 한다는 깨달음만이 있었다. 나는 벽을 쌓아야 했다. 이 아이를 자신의 부모로부터 영원히 지켜줄 뚫을 수 없는 돌벽을. 나는 서재로 돌아와 USB를 노트북에 꽂았다. 화면에 폴더, 청구서, 거래 내역, 계약서가 나타났다. 숫자, 숫자, 숫자. 거대한 배신에 대한 건조하고 무감정한 증인들. 나는 그것들을 보았다. 내가 그토록 애써 억누르던 분노가 마침내 출구를 찾았다. 하지만 그것은 뜨거운 분노가 아니라 얼음 같은 집중력으로 변했다. 나는 단순한 도둑질이 아니라 범죄의 구성 요건을 보았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전 공모에 의한 집단이 저지른 사기. 이는 형법 조항이었고 그 형량은 아주 현실적이었다. 나는 소화기를 들고 다시 윤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늦은 시간이었지만 그가 깨어 있다는 것을 알았다. 네, 윤 변호사님. 접니다. 무슨 일 있으신가요?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 같았지만 나는 그 속에서 걱정의 기운을 감지했다. 네, 내가 말했다. 게임이 바뀌었어요. 납치 협박은 이제 어린애 장난이 됐어요. 제 손에 수십억 원대 횡령의 증거가 있습니다. 조직적인 횡령이요. 수화기 저편에 침묵이 흘렀다. 윤 변호사는 노련한 법률가였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즉시 이해했다. 얼마나 확실한 증거입니까? 절대적입니다. 회계장부, 은행 거래 내역, 가짜 계약서, 모든 것이 그들이 해고한 전 회계부장에 의해 문서화되어 있습니다. 윤 변호사는 나지막이 휘파람을 불었다. 그거였군요. 이건 모든 것을 바꿉니다. 서윤 씨. 완전히요. 어떻게 하고 싶으십니까? 검찰에 고발할까요? 아직은요. 내가 대답했다. 검찰은 마지막 수단입니다. 우선 저는 그에게 개인적인 제안을 하고 싶어요. 그가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다음 날 나는 윤 변호사의 사무실에서 그를 만났다. 우리는 한강이 보이는 그의 조용한 사무실에 단둘이 앉아 나는 내 계획을 체계적으로 설명했다. 그는 말을 끊지 않고 들었다. 손가락은 깍지를 끼고 있었다. 내가 말을 마치자 그는 오랫동안 창밖을 보며 침묵했다. 가혹하군요. 마침내 그가 말했다. 7살짜리 아이를 기차역에 혼자 버려두는 것보다 가혹하지는 않아요. 내가 잘라 말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습니다. 공정하네요. 네, 서류를 준비하겠습니다. 제가 직접 그에게 전달하기를 원하십니까? 네, 편지도, 전화도 말고요. 변호사님이 직접 그의 사무실로 찾아가세요. 그 앞에 서류를 놓고 조건을 말해주세요. 증인 없이요. 이것이 협상이 아니라 최후 통첩이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해야 합니다. 준비하는데 이틀이 걸렸다. 그 이틀 동안 나는 민준이와 함께 마치 안개 속에 있는 것처럼 지냈다. 우리는 서울 숲을 산책하고 오리에게 먹이를 주었다. 그러면서 나는 머릿속으로 다가올 대화를 계속해서 되뇌었다. 준호가 자신이 어떤 덫에 걸렸는지 깨달았을 때의 얼굴을 상상했다. 약속한 날 오후 3시에 윤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다. 그를 만나고 있습니다. 유라 씨도 함께 있군요. 그녀는 있으면 안 됩니다. 이건 오직 그를 위한 대화예요. 그럴 줄 알았습니다. 제가 처리하죠. 나는 수화기를 놓고 창가 의자에 앉았다. 이제 기다리는 일만 남았다. 벽시계가 참을 수 없이 시끄럽게 째깍거렸다. 진짜 하나하나의 움직임이 내 관자놀이에서 울렸다. 책을 읽으려 했지만 글자들이 눈앞에서 번졌다.
민준이는 자기 방에서 조용히 놀고 있었다. 아이는 평온했고 그것이 내게 힘을 주었다. 1시간이 지나고 또 1시간이 지났다. 세 번째 차를 우려 마셨을 때 마침내 전화가 울렸다. 윤 변호사였다. 어떻게 됐습니까? 나는 목소리가 떨리지 않게 애쓰며 물었다. 끝났습니다. 그가 숨을 내쉬었다. 모두 전달했습니다. 나는 그가 스스로 이야기할 수 있도록 침묵했다. 처음에는 평소처럼 거만하고 자신만만하게 굴더군요. 이 모든 게 미친 늙은이의 망상이라며 자기 변호사들이 저를 가루로 만들어버릴 거라고 했죠. 유라 씨는 그의 등 뒤에 서서 맞장구를 쳤고요. 제가 그녀에게 나가달라고 요청해야 했습니다. 그녀는 난리를 피웠지만 준호가 그녀를 내보냈습니다. 아마 호기심이 이긴 모양입니다. 그 다음은요? 그 다음. 저는 당신이 준 서류 중 몇 가지 그녀의 미술관으로 흘러들어간 자금 내역을 말없이 테이블 위에 펼쳐놓았습니다. 그리고 최 부장의 회계장부 첫 페이지 사본을 그 옆에 두었죠. 그의 얼굴. 아시겠어요? 서윤 씨? 제가 살면서 많은 사람을 봤지만 그런 건 드물었습니다. 그의 모든 허세가 10초 만에 녹아내렸습니다. 그는 창백해졌어요. 그 서류들을 보면서 그의 머릿속으로 평생이 스쳐 지나가는 게 보였습니다. 윤 변호사는 잠시 말을 멈췄다. 그리고 나서 제가 당신의 조건을 말했습니다. 첫째, 그는 즉시 회사 지분 40% 전체를 그의 아들 이민준이 유일한 수혜자인 신탁펀드 명의로 증여하는 계약서에 서명한다. 민준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펀드 관리인은 당신이 맡는다. 둘째, 그는 대표이사직에서 자진 사임하는 사직서를 쓴다. 셋째, 민준이에 대한 양육권이 당신에게 넘어간다는 합의서에 서명한다. 그는 한 달에 2번 제가 동석한 중립적인 장소에서 아들을 만날 권리를 가진다. 그가 뭐라고 대답했죠? 내가 조용히 물었다. 그는 만약 거절하면 어떻게 되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그러면 이 서류 뭉치가 윤 변호사는 아마 서류 가방을 두드렸을 것이다. 경제범죄수사대 수사관의 책상 위에 놓이게 될 것이고 대화는 더 이상 사업 지분이 아니라 징역 몇 년에 관한 것이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요? 그리고 그는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그저 한 것을 응시했죠. 그가 싸우는 게 보였습니다. 그는 마침내 깨달은 겁니다. 이제 자신의 호화로운 삶이나 지위가 아니라 자신의 자유에 관한 문제라는 것을 그는 생각할 시간이 얼마나 있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24시간이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눈을 감았다. 바로 그거였다. 진실의 순간. 덫은 닫혔다. 그는 더 이상 전능한 인생의 주인이 아니었다. 부유한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었다. 그는 그저 구석에 몰린 모든 것을 잃거나 아니면 정말 모든 것을 잃을 선택의 기로에 선 한 사람일 뿐이었다. 고마워요, 윤 변호사님. 내가 말했다. 이제 기다리죠. 수화기를 내려놓고 창가로 다가갔다. 어둠이 내리기 시작했고 도시는 불을 밝혔다. 며칠 만에 처음으로 나는 무거움이 아닌 이상하고 차가운 안도감을 느꼈다. 나는 그에게서 돈을 빼앗았다. 권력을 빼앗았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의 선택이 가져온 진짜 결과를 직시하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이제 그는 사치스럽게 살 권리를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었다. 감옥에 가지 않을 권리를 위해 싸울 것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완전히 다른 전쟁이었다. 24시간을 기다릴 필요도 없었다. 그들은 그날 저녁에 찾아왔다. 내가 막 민준이를 재우려고 낙고해진 동화책을 읽어주고 있을 때였다. 아이는 거의 잠이 들었고 숨소리는 고르고 깊어졌다. 그 순간 아파트의 정적을 날카롭고 다급한 초인종 소리가 갈랐다. 한 번이 아니라 채찍질처럼 짧고 성난 3번의 소리. 민준이가 잠결에 움찔하며 눈을 떴다. 누구세요? 할머니? 그냥 이웃인가 봐. 우리 강아지. 나는 아이의 이불을 고쳐주며 말했다. 심장이 한 박자 건너뛰었지만
내 목소리는 평온했다. 아마 뭐가 필요한가 보지. 어서 자렴. 금방 다녀올게. 나는 아이가 다시 눈을 감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방에서 나왔다. 아이가 듣지 못하도록 문을 단단히 닫았다. 복도를 지나 현관문으로 향했다. 문 밖에서는 또다시 조급하게 초인종이 울리고 있었다. 나는 현관 렌즈로 밖을 내다보았다. 그들 둘, 준호와 유라가 서 있었다. 계단참의 불빛이 그들의 얼굴을 비추었다. 준호의 얼굴은 창백하고 수척했고 유라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마지막 남은 온기, 내 아들에게 내가 키운 사람의 무언가가 조금이라도 남아있을 거라는 마지막 희망의 조각을 내뱉었다. 그리고 열쇠를 돌렸다. 그들은 차가운 바람처럼 현관으로 들이닥쳤다. 유라가 앞장섰다. 그녀는 값비싼 와인색 캐시미어 코트를 입고 있었고 그 아래로 단정한 원피스가 보였다. 그녀에게서는 독하고 비싼 향수 냄새가 났고 그 냄새는 순식간에 내 아파트를 채우며 익숙한 책과 사과파이 냄새를 밀어냈다. 준호는 말없이 뒤따라 들어와 문을 닫았다. 그는 코트도 벗지 않았다. 그저 어깨를 축 늘어뜨린 채 서서 내 눈을 쳐다보지 않았다. 어때? 이제 만족스러워? 유라가 내게 한 걸음 다가서며 씩씩거렸다. 그녀의 눈은 증오로 불타고 있었다. 내 승리를 즐기고 있겠지. 늙은 마녀 같으니 인생 마지막에 여왕놀이라도 해보기로 한 거야? 나는 말없이 그녀를 쳐다보았다. 두려움도 분노조차도 느끼지 못했다. 인간의 내면이 얼마나 추악해질 수 있는지에 대한 가벼운 놀라움만 느낄 뿐이었다. 우리가 내가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를 것 같아? 그녀는 목소리를 높이며 말을 이었다. 이건 다 질투 때문이야. 내 아들이 내가 골라준 여자가 아니라 나랑 행복한 게 내 치마폭에 붙어 있지 않고 자기 인생을 사는 게 배 아파 죽겠는 거지.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괴물은 바로 너야. 나는 시선을 준호에게로 옮겼다. 그는 바닥만 보고 있었다. 그는 이 여자가 자신의 어머니를 그녀의 집에서 모욕하는 것을 허락하고 있었다. 그녀를 멈추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 넌 그가 일군 모든 걸 빼앗기로 했어. 유라가 악을 썼다. 그에게서 아들까지 빼앗기로 했지. 넌 그냥 자기 시대가 끝났다는 걸 인정 못하는 질투 많고 외로운 늙은이야. 그녀는 한 걸음 더 다가왔다. 그녀의 얼굴이 바로 코앞에 있었다. 나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저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어느 순간 그녀는 말을 멈칫했다. 그녀는 눈물, 비명, 맞받아치는 욕설 등 무엇이든 예상했겠지만 나의 평온함, 나의 부동자세는 그녀의 발밑을 무너뜨렸다. 그녀의 독설은 목표를 찾지 못하고 내 보이지 않는 갑옷을 따라 그냥 흘러내렸다. 그때 준호가 입을 열었다. 그는 마침내 고개를 들었고 나는 그의 눈에서 절망과 분노가 뒤섞인 것을 보았다. 엄마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잖아. 그가 낮게 말했다. 엄마가 나한테 선택의 여지를 안 줬어. 내가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몰아넣었잖아. 너무나 한심하고 너무나 예상 가능한 말이었다. 내가 실수를 한 게 아니라 네가 나를 그렇게 만들었다는 내가 좋게 말했잖아. 그가 말을 이었고 그의 목소리에는 울먹임이 섞였다. 내가 끼어들지 말라고 했잖아. 우리가 알아서 다 해결했을 텐데. 근데 엄마가 전쟁을 선포했어. 엄마가 먼저 시작한 거야. 나는 내 앞에 서 있는 42살의 아들을 보았다. 그는 마치 잘못을 저지른 10대처럼 자기 잘못을 내게 떠넘기고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완전히 깨달았다. 내 아들, 내가 사랑했던 그 아이는 죽었다. 어쩌면 오래전에 죽었는데 내가 그저 알아차리고 싶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내 앞에 서 있는 이 남자는 낯선 사람이었다. 엄마, 제발. 그는 한 걸음 앞으로 다가서며 갑자기 어조를 바꿨다. 이제 그는 애원하고 있었다. 제발 이러지 마. 엄마는 내 어머니잖아. 하나뿐인 아들한테 이럴 수는 없어. 나를 생각해줘. 우리 가족을 생각해줘.
우리 가족. 나는 속으로 되뇌었다. 그는 어떤 가족을 말하는 걸까? 손자를 쓸모없는 소포처럼 기차역으로 보내는 가족? 엄마, 우리가 다 갚을게. 그는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으려는 듯 빠르고 횡설수설하며 말했다. 내가 한 푼도 남김없이 다 갚을게. 실수였어. 알아, 유라. 걔가 생각이 짧았어. 내가 걔한테 휘둘렸어. 엄마, 내가 다 바로잡을게. 제발 고소만은 취하해줘. 내 인생 망치지 마. 그는 거의 울고 있었다. 그의 옆에서 유라는 노골적인 경멸의 눈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그녀의 동맹은 약골이었던 것이다. 나는 그들을 들었다. 그녀의 돕기 어린 분노와 그의 한심한 넋두리를 들었다. 그들이 속에 있는 모든 것을 쏟아내도록 내버려 두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이 침묵했을 때 현관에는 무겁고 날카로운 정적이 흘렀다. 그 정적 속에서 거실의 시계가 째깍이는 소리가 들렸다. 시간은 흐르고 있었고 그들의 시간은 끝나가고 있었다. 나는 천천히 그들을 훑어보았다. 먼저 그녀를, 그 다음 그를. 나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다. 그들이 귀를 기울여야 할 만큼 조용히 말했다. 하지만 내 목소리에는 그날 밤 기차역에서 걸려온 전화 이후 내 안에 생겨난 그 화강함이 담겨 있었다. 너는 기차역에서 선택을 했어, 준호야. 나는 유라를 완전히 무시하고 그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다. 네가 그녀를 선택했지. 이제 넌 그걸 안고 사는 거야. 나는 잠시 멈추어 말이 그에게 스며들 시간을 주었다. 네가 서명해야 할 서류가 2개 있다. 하나는 네 아들을 위해 네 회사 지분을 포기하는 것. 2번째는 아이에 대한 완전한 양육권을 내게 넘기는 것. 내일 아침 윤 변호사 사무실에서 서명하게 될 거야. 나는 벽시계를 보았다. 아니면 내가 지금 당장 경찰에 전화하든가. 그의 얼굴에 공포가 어렸다. 회사 상실에 대한 것도 아들 상실에 대한 것도 아니었다. 이 단순한 마지막 말, 경찰에 전화하겠다는 말 때문이었다. 그것은 모든 가족 드라마가 끝나고 형법이 시작되는 경계선이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이해했다. 나는 똑같이 조용히 말했다. 내 손자가 잘 시간이다. 그들은 더 이상 아무 말 없이 떠났다. 유라는 내게 무력한 증오가 가득한 마지막 시선을 던졌다. 그리고 준호, 그는 그저 몸을 돌려 문으로 향했다. 패배하고 부서진 노인처럼. 그들 뒤로 문이 닫혔을 때 나는 낯선 공격적인 향수 냄새가 아직도 남아있는 텅 빈 현관에서 몇 분 동안 꼼짝 않고 서 있었다. 그리고 천천히 부엌으로 걸어가 창문을 열었다. 차가운 밤 공기를 들이마셨다. 숨을 쉬어야 했다. 전쟁은 끝났다. 나는 이겼다. 하지만 그 승리에서 기쁨은 없었다. 한때 내 아들이었던 자리에 남은 것은 정적과 공허함 뿐이었다. 나는 창문을 닫았다. 차가운 공기가 부엌을 환기시켰지만 내 영혼은 그렇지 못했다. 그곳은 겨울숲처럼 조용하고 움직임이 없었다. 나는 아침까지 기다리지 않았다. 윤 변호사에게 전화해서 오전 9시까지 서류를 준비해달라고 했다. 준호가 올 것을 알았다. 그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윤 변호사의 사무실에서는 낡은 책먼지와 진한 커피 냄새가 났다. 나는 혼자 왔다. 민준이는 나 자신처럼 믿는 오랜 친구의 딸과 함께 집에 남겨두었다. 나는 아이가 이 더러운 일에 조금이라도 가까이 있기를 원하지 않았다. 준호는 정확히 9시에 도착했다. 혼자 유라 없이. 아마도 1인극은 끝난 모양이었다. 그는 며칠 밤을 새운 듯 보였다. 비싼 양복은 그에게 헐렁하게 걸쳐져 있었고 얼굴에는 회색 수염이 거뭇했다. 그는 인사도 하지 않았다. 그저 들어와 윤 변호사 맞은편 책상에 앉아 서류 뭉치를 응시했다. 윤 변호사는 말없이 그에게 서류와 펜을 밀어주었다. 정적을 깨는 것은 두꺼운 종이 위를 긁는 펜 소리뿐이었다. 그 소리는 내게 한때 내 가족이었던 모든 것의 임종의 신음처럼 들렸다.
그는 읽지도 않고 한 장 한 장 서명했다. 회사 지분 증여 계약서, 양육권 합의서, 사직서. 그는 기계적으로 서명을 했다. 한때 그의 자부심이었던 활기차고 자신감 넘쳤던 서명은 이제 실처럼 가늘고 약해져 있었다. 그가 끝냈을 때 그는 똑같이 말없이 일어섰다. 그리고 바로 그때 가장 마지막 순간에 그는 나를 올려다보았다. 그의 눈에는 증오도 후회도 없었다. 오직 완전히 타버린 공허함뿐이었다. 이제 만족스러우세요? 그가 아무 표정 없이 조용히 물었다. 나는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다. 내가 대답했다. 그는 비뚤게 웃고는 몸을 돌려나갔다. 그 뒤로 문이 닫혔다. 모든 것이 끝났다. 나는 그것이 끝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틀렸다. 나는 또다시 그들을 과소평가했다. 돈과 권력을 잃으면 조용해질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나는 그들의 마지막이자 가장 사랑하는 무기, 거짓말을 잊고 있었다. 일주일 후, 내가 민준이와 함께 새로운 삶을 막 시작하려 할 때, 윤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다. 서윤 씨, 앉아 계십니까? 앉아 있어요. 나는 긴장하며 대답했다. 인터넷을 켜보세요. 아무 옐로우 저널리즘 사이트나. 나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노트북으로 다가갔다. 오래 찾을 필요도 없었다. 메인 페이지에 있었다. 거대하고 선정적인 제목. 건설업계 거물의 비극. 광기 어린 어머니, 사업과 손자를 빼앗다. 제목 아래에는 전문가가 찍은 스튜디오 사진이 있었다. 준호는 안락의자에 앉아 슬픔에 잠긴 채 머리를 괸고 있었다. 그의 옆에는 유라가 그의 어깨에 기대어 울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눈물로 젖어 있었고 눈에는 세상 모든 슬픔이 담겨 있었다. 사진은 거짓말의 예술 작품이었다. 나는 기사를 읽기 시작했다. 한 줄 한 줄 읽어 내려갈수록 내 안의 차가움은 다른 무언가로 바뀌었다. 분노가 아닌 경멸. 깊고 메스꺼운 경멸. 그것은 그들의 버전이었다. 판을 뒤집으려는 그들의 마지막 필사적인 시도. 기사에서 나는 남편의 죽음과 새로운 사랑을 선택한 아들을 잃은 슬픔을 이기지 못한 비탄에 잠긴 미망인으로 묘사되었다. 나의 회사 방문은 불안정한 정신 상태에 기반한 적대적 인수로 명명되었다. 민준이에 대해서는 특히 냉소적으로 쓰여 있었다. 내가 부모의 일시적인 부재를 틈타 압박의 수단으로 사용하기 위해 사랑하는 손자를 유인하고 납치했다는 것이다. 그들은 카메라 앞에서 울며 아이가 얼마나 보고 싶은지,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는지, 잔인하고 복수심에 불타는 할머니가 그들의 행복한 가정을 어떻게 파괴했는지 기자에게 이야기했다. 이것은 가장 저급한 막장 드라마였다. 주부들의 눈물과 일반 대중의 의로운 분노를 노린 그들의 마지막 도박, 마지막 배팅, 그리고 잠시 동안은 그것이 먹히는 듯했다. 인터넷에서는 파도가 일었다. 기사 아래 댓글은 도구로 가득했다. 미친 늙은이, 배가 불렀군. 부모에게서 아이를 빼앗다니 끔찍하다. 저 할망구 감옥에 쳐넣어야 해. 이 오물은 수천 개의 화면에서 내게 쏟아졌고 나는 내 아파트의 정적 속에서도 그 끈적한 촉감을 느꼈다. 그들은 온 세상의 눈에 나를 괴물로 만들고 싶어 했다. 나는 노트북을 닫았다. 창가로 다가갔다. 그들의 계획은 명확했다. 법적으로 나를 이길 수 없으니 내 평판을 파괴하고 나를 동네 미치광이로 만들어 여론의 분노를 등에 업고 양육권 합의의 이의를 제기하려는 것이었다. 그 순간 다시 전화가 울렸다. 이번에는 최진석 부장이었다. 여사님, 그거 보셨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다. 봤습니다, 최 부장님. 이건 끔찍한 거짓말입니다. 단어 하나하나가 전부. 그들은 여사님과고 이 대표님의 명예에 먹칠을 했습니다. 저는 이대로 둘 수 없습니다. 나는 그의 의로운 분노를 들으며 침묵했다. 여사님,
저는 더 이상 비밀 유지 서약에 얽매여 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저를 해고했으니까요. 저는 말할 준비가 됐습니다. 서류와 함께 숫자와 날짜를 가지고 모든 것을 밝힐 준비가 됐습니다. 하지만 저런 가짜 기자들이 아니라 진짜 언론인들에게요. 그리고 나는 그들이 무엇을 계산착오했는지 깨달았다. 그들은 번쩍이는 표지와 거짓 눈물의 세계에 살았다. 그들은 시끄러운 외침이 항상 조용한 진실의 목소리를 이긴다고 믿었다. 그들은 다른 세계, 사실과 숫자, 그리고 평판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잊었다. 하세요, 최 부장님. 나는 차분하게 말했다. 옳다고 생각하시는 일을 하세요. 그는 행동했다. 그는 이 나라에서 가장 존경받는 경제 전문지의 편집장에게 연락했다. 타블로이드가 아닌 은행과 정부 부처, 유력 기업에서 읽는 신문이었다. 이틀 후 반박 기사가 나왔다. 비즈니스 섹션 일면에 실렸다. 눈물 어린 사진도 선정적인 제목도 없었다. 제목은 간단했다. 한파산의 해부학. 유성건설은 어떻게 약탈되었나. 기사에는 감정이 없었다. 오직 사실뿐이었다. 사기 계획 참여 거부로 해고된 30년 경력의 회계부장으로 소개된 최진석 부장은 체계적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그들의 모든 재정적 비리를 폭로했다. 그는 유령 계약서, 유라의 미술관으로 빼돌려진 수십억 원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는 내가 금고에 보관했던 바로 그 서류들의 사본을 기자들에게 제공했다. 이것은 스캔들이 아니었다. 판결이었다. 효과는 폭발과 같았다. 정의로운 이야기에 그토록 목말라 하던 여론은 180도 돌아섰다. 최진석 부장은 하루아침에 국민적 영웅이 되었다. 고인이 된 상사의 유산을 지키기 위해 일어선 충직한 직원, 원칙의 사람, 그리고 준호와 유라, 그들은 원래의 모습, 즉 대중의 눈에 비친 모습으로 돌아갔다. 그들은 더 이상 불쌍한 희생자가 아니라 돈을 위해 자기 자식까지 희생할 준비가 된 비열하고 탐욕스러운 사기꾼이자 잔인한 부모가 되었다. 그들의 마지막이자 가장 시끄러운 거짓말은 그들에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와 그들을 그 잔해 아래 묻어버렸다.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려던 그들의 한심한 시도는 그들 자신에게 치욕의 기둥이 되어 돌아왔다. 그 기사 이후 전하는 영원히 침묵했다. 협박이 사라지고 정체불명의 기자들로부터의 전화도 끊겼다. 준호와 유라. 그들 주위에는 진공의 정적이 형성되었다. 그들이 그토록 오랫동안 집요하게 내 주위에 만들어냈던 바로 그 정적. 이제 그들 자신이 그 안에 갇혔고 아마 그것은 그들에게 귀가 먹먹할 정도로 시끄럽게 느껴졌을 것이다. 화려함, 홍보, 그리고 남의 돈으로 쌓아 올린 그들의 세계는 나의 외침이 아니라 정직한 한 사람의 손에 들린 회계 서류에 조용한 바스락거림에 무너져 내렸다. 몇 달이 흘렀다. 가을은 혹독한 서울의 겨울로 바뀌었고 이내 수줍은 수채화 같은 봄에게 자리를 내주었다. 그동안 그들이 파괴하려 했던 세계는 올바르고 견고한 기반 위에 다시 세워졌다. 나는 이사회 의장 자리에 앉았다. 이것은 변덕이나 권력욕이 아니었다. 필요성이었다. 나는 남편의 낡은 의자에 우리가 현대적인 디자인에 번쩍이는 흔적을 걷어낸 그의 서재에 앉아 전략적인 결정을 내렸다. 나는 유산의 수호자였다. 그리고 건설, 입찰, 납품이라는 이 모든 복잡한 기계를 돌리는 일상 업무는 새로운 대표이사가 맡았다. 최진석 부장. 그는 정직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현명하고 신중한 경영자임이 증명되었다. 그는 초과 이익을 좇지 않았다. 그는 평판을 회복했다. 그리고 기생충들이 진액을 빨아먹는 것에서 해방된 회사는 숨을 쉬기 시작했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살아나고 있었다. 양육권 소송은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했다. 준호와 유라는 재판에 출석조차 하지 않고 변호사들을 보냈고 그들은 말없이 나의 모든 요구에 동의했다. 여론은 그들의 편이 아니었고 그들의 행동에 대한 증거는 반박할 수 없었다.
피곤하지만 이해심 깊은 눈을 한 여성 판사가 민준이에 대한 완전한 법적 후견권을 내게 넘긴다는 판결을 낭독했을 때 나는 기쁨을 느끼지 못했다. 책임감의 무게와 거대하고 모든 것을 삼킬 듯한 안도감을 느꼈다. 이제 아이는 안전했다. 최종적이고 돌이킬 수 없. 나는 그들이 나라를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다. 팔 수 있는 것은 모두 팔고 어느 낯선 나라의 안개 속으로 사라졌다고 했다. 나는 상관없었다. 그들은 내 현실 속에서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가끔 밤이면 내가 한대 품에 안고 흔들어 주었던 그 아이에 대한 조용한 슬픔이 찾아왔다. 하지만 그 슬픔은 오래전에 절단된 팔다리에서 느껴지는 환상통과 같았다. 내 마음은 이미 없는 것에 대해 아파하고 있었. 심장에 남은 흉터는 영원히 남겠지만 더 이상 피 흘리지 않았다. 나의 새로운 삶은 자신만의 리듬, 자신만의 멜로디를 찾았고 그 멜로디의 중심은 민준이었다. 오늘은 토요일이다. 햇살이 내 부엌을 따뜻하고 아늑한 빛으로 가득 채운다. 공기 중에는 바닐라와 따뜻한 두부의 진한 향이 감돈다. 우리는 민준이와 함께 동그랑땡을 만들고 있다. 그의 할아버지가 그토록 좋아했던 바로 그 동그랑땡. 할머니, 제가 계란 깨도 돼요? 아이가 식탁 옆 작은 발판 위에 서서 묻는다. 기린이 그려진 우스꽝스러운 앞치마를 두르고 있고 코에는 밀가루가 묻어 있다. 물론이지, 우리 강아지, 조심해서 하렴. 내가 대답하자 입가에 미소가 번진다. 요즘에는 미소가 너무나 쉽고 자연스럽게 나타난다. 아이는 집중해서 양손으로 그릇 가장자리에 계란을 톡 친다. 껍질에 금이 가고 아이는 승리의 외침과 함께 내용물을 그릇에 붓는다. 껍질 조각 몇 개가 같이 떨어졌지만 중요하지 않다. 숟가락으로 건져내면 된다. 중요한 것은 아이의 눈이 얼마나 반짝이는가이다. 이제 설탕이요. 아이가 지휘한다. 내가 설탕통을 건네주자. 아이는 후한 손길로 몇 숟가락을 넣으며 큰 소리로 숫자를 센다. 나는 아이에게 두부를 으깨는 법, 동그랗고 예쁜 모양을 빚는 법, 달라붙지 않게 밀가루를 묻히는 법을 가르쳐준다. 아이의 작은 손가락은 서툴지만 아주 열심히 내 동작을 따라한다. 그의 열심 속에서 밀가루가 사방으로 튈 때의 웃음소리 속에서 반죽 맛을 볼 때의 진지한 표정 속에서 세상의 모든 주식과 은행 계좌보다 더 큰 의미와 가치가 있었다. 나는 프라이팬을 불 위에 올리고 기름을 두른다. 기름이 조용히 지글거리기 시작하고 나는 조심스럽게 우리의 동그랑땡을 올려놓는다. 부엌은 세상에서 가장 아늑한 냄새, 집 냄새로 가득 찬다. 할아버지가 너를 자랑스러워하셨을 거야. 나는 민준이를 보며 말한다. 할아버지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동그랑땡을 만드셨거든. 우리가 더 잘 만들어요. 아이가 단호하게 선언하고는 웃는다. 나도 함께 웃는다. 그 순간 나는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 깨닫는다. 그것은 권력이나 돈이 아니다. 자유는 두려움 속에서 전화벨이 울리기를 기다리지 않는 가능성이다. 타인의 인정이나 비난에 신경 쓰지 않고 살 권리다. 내일에 대한 조용한 확신이다. 나의 자유는 햇살 가득한 부엌에서 들려오는 내 손자의 웃음소리다. 나는 아들을 잃었다. 그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나는 그의 아이를 구했다. 나는 남편의 평생의 업적을 구했다. 나는 우리의 진정한 이름, 우리의 명예를 구했다. 유산이란 보고서의 숫자가 아니다. 유산은 가족의 레시피를 전하는 손의 옹기다.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추억이다. 이제 안전하고 사랑 가득한 손에 있는 한 어린아이의 미래다. 나는 동그랑땡을 뒤집는다. 황금빛의 노릇노릇한 껍질이 생긴다. 나는 내 손자의 행복한 얼굴을 보며 완전하고 평온한 고요함을 느낀다. 전쟁은 끝났다. 나는 집에 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다. 이렇게 박서윤 씨의 이야기는 끝이 났습니다. 이것은 배신과 조용한 힘, 그리고 때로는
사랑과 정의 사이에서 내려야 하는 선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가장 깊은 고통이 어떻게 약점이 아니라 부서지지 않는 강철로 변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녀와 함께 고독의 차가움, 기차역 의자의 공포, 그리고 돈보다 더 큰 것이 걸린 협상 테이블의 긴장된 침묵을 겪었습니다. 결말은 밝고 올바른 것처럼 보이지만 복잡한 질문들을 남깁니다. 여러분은 박서윤 씨가 옳았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녀의 차가운 결단력이 아들과 그의 아내의 잔인함에 대한 유일한 올바른 대응이었을까요? 아니면 그 안에 복수의 여지가 있었을까요? 끔찍한 행동을 저질렀다 해도 자기 자식의 인생을 완전히 파괴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을까요? 가족을 지키는 것과 무자비한 응징 사이의 경계는 어디에 있을까요? 분명 여러분 각자에게는 자신만의 답, 자신만의 의견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을 듣는 것이 무척이나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았다면, 강한 감정을 불러일으켰거나 무언가에 대해 생각하게 만들었다면 제게 알려주세요.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새로운 이야기를 놓치지 않도록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그리고 물론 등장인물들의 행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이야기에 대한 질문이나 흥미로운 생각이 있으신가요? 저는 여러분의 모든 의견을 큰 관심으로 읽겠습니다. 이 시간을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좋은 일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